책문책답과 21세기 북스가 함께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굿 라이프. 최인철 지음.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이미 감사하고, 이미 고요하고, 이미 즐거우면서도 행복이라는 파랑새 같은 감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안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프롤로그.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인간은 모두 이론가다. 이론가답게 우리는 각자의 이론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기질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순간의 쾌락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감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이미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이 충만하고 삶의 고요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불안해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 성공을 포기해야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행복해지는 것을 주저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 유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생존과 번식만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진화 심리학의 논리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한 나머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은 도덕이나 윤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품격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굿라이프는 이런 오해와 염려를 다루고 있다. 굿라이프가 행복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에 대한 균형 감각은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행복에 관한 책이면서도 제목을 굿라이프라고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의 것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이상의 것이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굿라이프로 정했다. 굿라이프, 즉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은 좋은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을 향한 품격이 있는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한다. 굿라이프는 순간의 행복과 삶 전체의 행복, 즐거움의 행복과 의미의 행복,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의 총 3부로 이 책을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굿라이프의 메시지는 균형과 확장이다. 재미와 의미, 순간과 삶, 유전과 환경,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된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맞닥뜨렸을 때 영감과 경외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골똘한 관심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복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님을 알게 된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무거운 의미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야구장에 가는 것과 같은 가벼운 의미도 의미임을 아는 것 역시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균형과 확장이 가져다주는 의식의 자유로움을 통해 우리 모두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 파트 1. 행복한 삶. 챕터 3.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100세를 사는 사람들과 단명하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려는 시도와 같은 이치다. 이 비교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심리주의자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이다.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을 세워보거나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그룹은 환경주의자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마음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는 심리주의자의 기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행복의 기원이 전적으로 마음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 미움받을 용기를 키우는 법, 신경 끄는 기술을 배우는 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일체의 심리적 기법들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런 기술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사후처리적인 특성이 강하다. 애초부터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사건과 경험을 원칙적으로 늘리려는 환경주의자의 기술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어쩌면 환경주의자의 기술이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행복의 신비함을 반감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누구를 만나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루한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심리주의자의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환경주의자의 기술을 골고루 제시했다.
가급적 저자 연구팀의 연구 결과들을 많이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관한 모든 연구를 소개하지 못하는 한계를 미리 밝힌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별히 못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뇌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뛰도록 좋아하는 일이건만 원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해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만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자는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좋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통로니만큼 크게 공감이 가는 조언들이다. 또 한편 인간은 유능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 증거가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도 수긍이 간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더라도 어떤 일이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고민처럼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의 선택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딜레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이 실존의 비극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우리 연구팀은 1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 연구팀은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어느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그 일이 참가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그 일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그 일을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흥미롭게도 두 경우 모두에서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애초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그 일자리가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결정에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를 물었을 때 나타났다. 행복한 학생들은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행복한 학생들은 설사 자신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잘하지 못하는 일이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우리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의 정도가 그 일을 좋아하는 정도와 그 일을 잘하는 정도 중 어느 것에 의해서 더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하루에 몇 차례씩 연구 참가자들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을 받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느끼고 있는 즐거움과 의미의 정도를 보고하게 했다. 분석 결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다는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서 훨씬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는지 여부가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우리는 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다. 한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그 수업을 좋아해서 듣는 정도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정도를 보고하게 했다. 학기 말에 학생들을 다시 조사하여 그들이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경험한 행복감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그 수업을 좋아해서 듣는다고 보고한 학생일수록 수업에서 경험한 행복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할 수 있어서 수업을 듣는다고 보고한 정도와 행복감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행복은 그 일을 좋아하는 정도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둘 중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의 다이내믹 듀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성적, 성취를 중시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기적이거나 독특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왔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는 조언을 철없는 젊은이들의 클리셰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도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이 들려올 때 늘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다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라는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는 다수의 자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볼링공 같은 단 하나의 자기가 아니라 많은 자기로 이루어진 연합체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해서 내적 평화를 깨뜨리는 자기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과 정서와 동기를 지배한다. 바로 이상적 자기, 현실 자기, 그리고 당위적 자기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이 세 개의 자기 간의 공존과 갈등의 장이다.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기, 되고자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기,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인 자기 사이에 괴리와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해도 될 정도로 이들 사이의 괴리는 개인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괴리, 현실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괴리 중 어떤 괴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전진시키기 위해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장착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당위적 자기라는 브레이크를 장착한 사람들일까? 우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108개의 행동 특성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 중에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특성 5가지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 5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 항목이 서로 중복되어도 상관없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자기의 특성으로 창의적이다, 외향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운동신경이 좋다를 선택한 참가자가 당위적 자기의 특성으로 근면하다, 남자답다, 자기 절제를 잘한다, 검소하다, 외의 앞에서 선택한 창의적이다를 선택해도 상관없었다. 그런 후에 현재 자신이 각각의 특성을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했다. 이 평정치는 현실적 자기가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특성을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2가지 괴리 점수와 참가자들의 행복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괴리 점수가 행복과 더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2 괴리 점수 모두 행복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2 괴리 점수가 낮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 사람들은 되어야 하는 자기와 되고 싶은 자기 모두를 더 충족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2 괴리 점수가 행복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정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 나타났다. 행복은 현실 자기와 당위적 자기의 괴리보다는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괴리 정도와 훨씬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 비전, 열정, 도전을 중시한다. 반면에 당위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자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의무, 책임, 예방, 현상 유지를 중시한다. 전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후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따라서 전자의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고 흥분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행복은 역할, 의무, 책임, 조심, 경계, 현상 유지로 대표되는 당위적 자기의 브레이크보다는 꿈, 비전, 이상,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첼리스트 요요마가 국내 일간지와 한 인터뷰는 이상적인 자기 엔진을 달고 사는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요요마는 자신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터닝포인트를 이렇게 소개했다. 19세 때 뉴욕에서 독주회를 했다.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었고 1년을 준비한 무대였다. 아주 잘 준비된 무대였다. 연주가 시작됐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이건 아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살아있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때가 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본다. 완벽하게 한다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이때를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꾼 순간으로 부른다.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고 싶다고 생각을 바꾸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이 점을 59세가 아닌 19세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꾼 것.
그것이 자신의 음악 인생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당위의 브레이크가 지배하는 삶에서 이상의 엔진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행복한 사람은 당위의 영역을 줄이고 이상의 영역을 넓히는 삶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3. 비교하지 않는다. 사회 비교와 사회적 유대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두 개의 강력한 욕구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한다. 또 한편 우리는 타인과의 유대를 통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외로움을 해결한다. 만일 사회 비교와 사회적 유대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보자.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와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 중 누구를 만나야 할까? 한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출중하여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친구다. 비록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냉소적이고 까칠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성공한 편도 아니어서 그 친구를 만나면 우월감을 느낀다.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희생양인 셈이다. 둘 중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비교와 유대감이라는 대결적 제목을 미리 정하고 일련의 실험을 시작했다. 한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시험의 가채점 결과 자신의 점수가 60점이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2명의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고 상상하게 했다. 한 친구는 그 시험에서 90점 맞았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40점 맞았다고 했다. 전자의 친구는 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후자의 친구는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이다. 전자의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지만 만나면 늘 기분이 좋은 친구이고 후자의 친구는 만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친구다. 참가자들은 두 친구 중 누구와 더 놀고 싶어 할까? 비교가 중요하다면 후자의 친구를, 유대감이 중요하다면 전자의 친구를 선택할 것이 기대되는 갈등적 상황을 일부러 연출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의 행복 점수를 미리 측정해 두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참가자들이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유사한 일련의 실험을 반복한 끝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만나면 기분이 좋은, 즉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하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점수가 낮아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지와 유대감을 주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타인과의 비교라면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남들과의 비교를 자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를 설명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인기 있는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우리는 고려대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비교로 인한 심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뇌 영상 촬영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인의 비교 습관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두 집단의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우선 한국으로 이주한 지 2년 미만인 미국인들을 모집했고
그들과 교육 수준, 가족관계 등이 유사한 한국인들을 모집했다. 두 집단의 성비도 비슷했다. 연구의 주된 관심은 소위 보상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 영역의 활동이었다. 이 영역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활성화된다. 연구팀은 이 영역이 자기 점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정도와 자기와 타인의 점수 차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한 후 그 선택으로 인해 본인에게 주어지는 점수뿐 아니라 동일한 과제를 한 다른 참가자의 점수도 알려주었다. 자기 점수뿐 아니라 타인의 점수까지 제공한 것이다. 사실 연구팀이 제시한 점수들은 실험 목적에 맞게 조작된 것이었다. 즉 참가자들의 점수는 다른 참가자의 점수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조정된 것이었다. 이 모든 절차가 MRI 기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의 기분을 참가자들이 말로 보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미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자신의 점수에 강하게 반응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점수 차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들의 보상 영역은 자기 점수가 높더라도 상대의 점수가 더 높으면 미미한 활동을 보였지만 자기 점수가 낮더라도 상대 점수가 더 낮으면 강한 활동을 보였다. 한국인의 뇌는 불행히도 비교하는 뇌였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다른 사람 카트에 어떤 먹거리가 담겨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식료품 매장에서 남몰래 맛볼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지 막막할 때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런 것도 먹는구나 하는 신기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명품을 휘두른 여인의 카트에 족발이 담겨져 있을 때는 역시 사람을 외모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까지 얻기도 한다. 이렇듯 남의 카트를 관찰하는 행위는 취향의 다양성에 대한 인류학적 체험을 제공한다. 마트의 인류학적 체험에서 발견하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의 입맛이 놀라울 정도로 제각각이어서 내 카트에 담겨있는 것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것들을 구입한 사람을 지금껏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와라 껴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취향이 원래부터 그렇게 다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취향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고칼로리 제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거나 야채나 생선이 전혀 없는 누군가의 카트는 별로 부럽지가 않다. 식료 매장 카트의 내용물이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자 동시에 그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되듯이 우리의 경험 카트도 그렇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매장에서 경험을 쇼핑하는 사람들이다.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다양한 경험을 카트에 집어넣는다. 식료 매장에서 다른 사람의 카트를 보며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의 경험 카트를 보면서도 느낀다.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저런 것도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신기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경험 카트의 내용물 역시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그들 삶의 중요한 결과들을 예측하게 하는 단서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카트에 어떤 것들을 담을까? 우리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카트에 넣는 내용물을 비교하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수행한 연구는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경험하고자 하는 경험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는 술 마시고 속이 쓰릴 때 어떤 음식으로 속을 달래는지 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친구와 다투었거나 혹은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후속 경험을 통해 아픈 속을 달래려고 할까? 행복한 사람이 경험 카트에 집어넣는 경험의 내용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집어넣는 경험의 내용과 어떻게 다를까? 일련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자신의 카트에 집중적으로 쓸어 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전적 이득을 주로 담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로를 찾았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구와의 저녁 식사보다는 길에서 우연히 돈을 줍는 것을 선호했다. 금전적 이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술로 쓰린 배를 다시 술로 달래려는 것과 같다. 이 패턴이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물질주의자라고 부른다. 우리 연구팀은 물질주의자의 하루를 해부해 보려는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3번씩 랜덤하게 문자를 보내 문자를 받은 순간에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하게 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 참가자의 물질주의 정도를 미리 측정해 두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여전히 놀라웠다. 물질주의자들은 TV 보는 시간과 쇼핑하는 시간이 많았다. 반면 책을 읽거나 봉사하는 시간은 적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비물질주의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다. 물질주의자들과 비물질주의자들의 카트 내용이 이토록 달랐기 때문에 물질주의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재미, 그리고 활력은 비물질주의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은 장난기가 가미된 아주 간단한 연구 하나를 진행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성친구와 1주년 기념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하고 얼마를 받으면 안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외에도 친밀한 사람과의 다양한 활동을 가정하게 하고 각 활동을 포기할 수 있는 액수를 물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성친구와 콘서트 가기, 주말에 가족과 영화 보기 등의 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를 물은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 행복에 중요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보게 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행복감이 상위 50%인 학생들은 이성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기 위해서 무려 약 1,6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응답했지만 행복감 하위 50%인 학생들은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위 50% 학생들은 4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응답했으나 행복감 상위 50% 학생들은 무려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그들이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다. 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돈을 추구할 것인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니다. 술을 술로 풀면 해롭듯이 힘든 삶을 물질과 돈으로 푸는 것은 해롭다. 행복한 사람들의 경험 카트를 유심히 훔쳐보고 그들이 담는 것을 따라 담을 필요가 있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소비를 소유와 경험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힘이 단연코 크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사는 데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험을 사지 않고도 경험 소비에 의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소유물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소유를 위한 소비인지 경험을 위한 소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은 프레임이 작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책장이라는 물건을 사면서 지식을 저장하는 경험을 산다고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할 수도 있고, 명품을 사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경험하는 행위라고 프레임할 수도 있다. 우리 연구팀은 소유물을 경험하는 프레임화하는 작업이 경험을 사는 것만큼의 행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다. 소유를 사더라도 그 소유가 제공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소유를 사는 사람이다. 심지어 경험을 하면서도 그 경험을 소유화 혹은 물화해버리는 사람이다.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